2009년 1월 6일 새벽 충청북도 제천의 기온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져 있었다. 전날 밤부터 불어닥친 북서풍은 청풍호 표면을 얇은 얼음 조각으로 뒤덮었고 호수 주변의 갈대는 얼어붙은 채 서로 부딪히며 마른 뼈 같은 소리를 냈다. 해가 뜨기 전에 호수는 검푸른 먹물을 풀어놓은 듯 어두웠다. 건너편 산자락에는 희미한 눈발이 걸려 있었고 물 위를 떠다니는 옅은 안개 때문에 10여 미터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박창호는 새벽 5시 반부터 낡은 고무보트를 타고 호수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58살인 그는 이 일대에서 30년 넘게 민물고기를 잡아온 사람이었다. 겨울철에는 잡히는 물고기도 적었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식당에서 쏘가리와 붕어를 찾는 전화가 들어온 탓에 며칠째 새벽마다 그물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보트가 봉양읍 방향에 좁은 물길에 도착했을 때 창호는 전날 던져둔 그물의 끝이 이상할 정도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커다란 나뭇가지나 폐타이어가 걸렸을 때와 비슷했지만 손끝으로 전해지는 무게가 묘하게 달랐다. 물살에 흔들리면서도 아래쪽으로 끈질기게 잡아당기는 느낌이었다. 창호는 장갑 낀 손으로 밧줄을 2번 감아쥐고 천천히 끌어올렸다. 낡은 그물이 얼음 섞인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작은 분거 몇 마리가 펄떡였고 수초와 비닐 조각 사이에 검게 젖은 마대자루 하나가 엉켜 있었다. 처음에는 사료포대라고 생각했다. 이 주변에는 오래된 양식장과 축사가 많았다. 비가 많이 온 뒤에는 사료포대나 농약통, 생활쓰레기가 물에 떠내려오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하지만 자루는 이상할 만큼 부풀어 있었고 그물을 풀어내려 할 때마다 안쪽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굴러다니는 소리가 났다. 철컥. 쇠붙이가 서로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였다. 창호는 욕설을 내뱉으며 자루를 보트 옆으로 끌어당겼다. 사료회사의 글씨는 물에 불어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입구는 검은색 전선과 두꺼운 고무줄로 여러 번 감겨 있었다. 누군가 물속에서도 풀리지 않도록 작정하고 묶은 흔적이었다. 그는 손전등을 비췄다. 자루 한쪽이 찢어져 있었다. 벌어진 틈 사이로 희고 길쭉한 것이 잠깐 보였다가 물결에 가려졌다. 처음에는 나뭇가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손전등 빛을 다시 갖다 댄 순간 창호의 손이 그대로 굳었다. 희게 불어난 사람의 손가락이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자루를 놓쳤다. 무거운 포대가 물속으로 반쯤 가라앉으면서 보트가 크게 기울었다. 얼음물이 장화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창호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다. 손전등이 보트 바닥을 구르며 빙빙 돌았고 흔들리는 불빛이 수면 위의 자루를 몇 차례 훑었다. 찢어진 구멍 안쪽에서 사람의 피부처럼 보이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창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몇 번이나 번호를 잘못 눌렀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위치를 묻는 동안에도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사람입니다. 그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자루 안에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여자 같습니다. 죽은 사람 같습니다. 오전 6시 27분 제천경찰서 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됐다. 30분도 지나지 않아 경찰차와 구급차, 과학수사 차량이 청풍호 인근 비포장도로에 줄지어 들어왔다. 새벽 낚시를 하던 주민들과 인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었고 경찰은 호숫가 주변에 노란 통제선을 설치했다. 창호가 끌어온 마대자루는 물가의 자갈밭 위에 놓여 있었다. 자루 아래로 갈색 물이 천천히 번졌고 바람이 불 때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악취가 주변으로 퍼졌다. 현장에 도착한 강력계 팀장 이도현은 자루에서 3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44세 이도연은 현장에서 시신을 보는 일에 익숙했다. 교통사고, 산속 변사체, 화재 현장의 소사체까지 수없이 봐왔다. 그러나 그날 호숫가에 놓인 자루를 바라보는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평범한 유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자루의 입구를 묶은 방식 때문이었다. 검은 전선을 2번 교차한 뒤 고무줄로 고정하고 마지막 매듭은 안쪽으로 숨겨져 있었다. 힘으로 잡아당길수록 오히려 더 조여지는 구조였다. 경찰이나 군인이 포승줄을 다룰 때 사용하는 방식과 비슷했다. 칼로 자르지 마. 도연이 과학수사대원에게 말했다. 매듭부터 전부 찍어 손댄 흔적도 남겨두고. 오전 15시 18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충북출장소의 법의관 박지혜가 현장에 도착했다. 그녀는 방진복과 이중장갑을 착용한 뒤 자루 주변을 천천히 살폈다. 포대 바깥쪽에는 진흙과 수초 외에도 검은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바닥에는 녹슨 쇠사슬 일부가 튀어나와 있었고 자루 안쪽에서 돌이 움직이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현장 감식이 끝난 뒤 경찰은 포대를 대형 방수포 위로 옮겼다. 매듭을 보존하기 위해 입구가 아닌 옆면을 길게 절개했다. 칼날이 포대에 젖은 섬유를 가르자 안에 고여있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갈색으로 변한 물과 함께 손바닥만한 돌 몇 개가 굴러떨어졌다. 이어 녹슨 쇠사슬과 오래된 주철 아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몸이 보였다. 젊은 여성이었다. 시신은 자루 크기에 억지로 맞추기 위해 무릎이 얼굴 가까이 닿도록 접혀 있었다. 양팔은 등 뒤로 돌아가 있었고 손목은 전선으로 여러 차례 묶여 있었다. 손목 주변에는 검붉은 압박 흔적이 남아 있었다. 단순히 사후에 묶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상당한 시간 동안 결박돼 있었다는 뜻이었다. 입에는 회색 접착 테이프가 여러 겹 감겨 있었고 그 위에 붉은색 니트 목도리가 다시 묶여 있었다. 목도리 한쪽에는 작은 진주 단추가 달려 있었다. 평범한 여성용 제품처럼 보였지만 매듭은 지나치게 단단했다. 박지혜는 시신의 얼굴과 목, 손목을 차례대로 살폈다. 장기간 물속에 있었던 탓에 피부가 창백하게 불어 있었고 얼굴은 원래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목 주변에는 물에 씻기고 부패가 진행된 뒤에도 분명하게 남은 흔적이 있었다. 하나가 아니었다. 굵기가 다른 여러 개의 선이 목을 비스듬히 가로지르고 있었다. 지혜는 손전등을 가까이 대고 한동안 말없이 살폈다. 한 번에 죽인 게 아닙니다. 그녀가 낮게 말했다. 주변에 있던 수사관들이 그녀를 바라봤다. 목을 조였다가 풀기를 반복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3번 이상이에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압박 흔적은 방향이 다르고 마지막 흔적이 가장 깊습니다. 도연은 시신 옆에 쪼그려 앉았다. 의식을 잃으면 다시 깨웠다는 뜻입니까? 정밀 부검을 해봐야 하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혜는 피해자의 손을 살폈다. 10손가락 가운데 3손가락 끝부분이 비정상적으로 눌려 있었다. 단순한 충격으로 생긴 손상이 아니었다. 좁고 단단한 도구로 한 번씩 압박한 흔적이었다. 이것도 살아있을 때 생긴 겁니다. 지혜가 말했다. 손가락을 무언가에 넣고 눌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펜치나 공업용 바이스 같은 도구일 수도 있고요. 현장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멀리 모여있던 주민들의 웅성거림과 갈대가 바람에 긁히는 소리만 들렸다. 박지혜는 시신의 머리카락에서 작은 파란색 조각을 발견했다. 핀셋으로 떼어낸 것은 손톱보다 작은 페인트 조각이었다. 머리 뒤쪽에는 둔기에 맞거나 단단한 모서리에 부딪힌 흔적도 있었다. 상처 주변에는 푸른색 페인트 가루와 회색 시멘트 분말이 함께 달라붙어 있었다. 실내에서 다친 것 같습니다. 그녀는 시료 봉투에 조각을 넣으며 말했다.
파란색 페인트가 칠해진 콘크리트 바닥이나 벽이 있는 곳, 습기가 많고 온도가 낮았던 장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냉동창고 같은 곳입니까? 한 수사관이 물었다. 박지혜는 대답 대신 피해자의 옷깃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부패 냄새와 호수의 비린내 사이에 희미한 화학약품 냄새가 섞여 있었다. 락스와 소독제, 오래된 냉매에서 나는 금속성 냄새였다. 가능합니다. 시신은 오전 9시가 지나 제천의 한 장례식장 부검실로 옮겨졌다. 현장에 남은 돌과 쇠사슬, 아령 잘린 남성용 외투도 각각 증거물로 봉인됐다. 외투 안쪽의 상표와 세탁표는 칼로 도려낸 듯 제거돼 있었다.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안감 한쪽에서 짧은 회색 머리카락 한 올이 발견됐다. 부검은 같은 날 오후 시작됐다. 피해자는 25에서 30 사이로 추정됐다. 키는 약 162cm, 체중은 생전 기준으로 50kg 중반이었을 가능성이 컸다. 위 내용물과 시신의 부패 상태를 종합하면 사망 시점은 최소 18일 전, 늦어도 12월 19일 이전이었다. 혈액과 조직에서는 미량의 진정제 성분이 검출됐다. 물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탓에 정확한 투여량은 알 수 없었지만 피해자가 숨지기 몇 시간 전 강제로 약물을 투여받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폐에서는 익사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녀는 살아있는 채로 호수에 던져진 것이 아니었다. 이미 다른 장소에서 살해된 뒤 자루에 담겨 유기됐다. 직접적인 사인은 전선과 비슷한 원형 물체에 의한 경부 압박 질식이었다. 그러나 박지혜가 특히 주목한 것은 목에 남은 반복적인 압박 자국이었다. 범인은 단순히 살인을 끝내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 피해자가 죽음에 가까워지는 순간을 여러 번 반복해서 경험하게 만들었다. 손가락의 손상과 머리의 상처까지 고려하면 피해자는 살해되기 전 상당한 시간 동안 신문이나 위협을 받았을 가능성이 컸다. 도현은 부검실 박복돼서 보고서를 읽다가 한 문장에서 시선을 멈췄다.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특정 정보 또는 물건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통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음. 돈 때문인지, 원한 때문인지, 혹은 피해자가 감춰둔 무언가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자루 속 여성은 우발적으로 살해된 사람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장소와 도구를 준비했고 피해자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든 뒤 오랜 시간에 걸쳐 입을 열게 하려 했다. 그리고 목적을 이루었거나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문제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단서가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지문은 피부 손상으로 즉시 대조하기 어려웠다. 지갑과 휴대전화, 신분증, 귀금속은 모두 사라져 있었다. 옷은 흔히 판매되는 제품이었고 치과 치료 기록도 특별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남은 특징은 왼쪽 쇄골 아래에 새겨진 작은 동백꽃 문신이었다. 경찰은 문신 사진과 피해자의 대략적인 인상착의를 정리해 충북 지역 경찰서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배포했다. 2008년 12월 초부터 실종된 20살 후반 여성들의 기록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10시 43분, 제천경찰서 강력계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대부분의 형사들은 퇴근하지 못한 채 책상에 엎드려 자료를 뒤지고 있었다. 막내 형사가 전화를 받았고 몇 마디를 나누던 그의 표정이 서서히 굳었다. 팀장님, 그가 수화기를 손으로 막으며 도연을 불렀다. 청주에 사는 남자분인데요. 오늘 뉴스에서 공개한 문신을 봤답니다. 도연은 천천히 수화기를 넘겨받았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나이든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몇 번이나 말을 시작하려다가 목이 막힌 듯 멈췄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도현이 물었다. 남자는 잠시 침묵한 뒤 대답했다. 한광수입니다. 문신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그 동백꽃은 제가 압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딸이 22살 때 새긴 겁니다. 죽은 어머니가 좋아하던 꽃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실 안에 소음이 하나둘 멈췄다. 형사들이 모두 도연을 바라봤다. 따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한서연입니다. 27살입니다. 남자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울음을 억누르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12월 17일 밤에 집을 나갔습니다. 3살짜리 딸을 저한테 맡기고 만나야 할 남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전화가 꺼졌습니다. 도연은 수첩을 펼쳤다. 어떤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다시 긴 침묵이 흘렀다. 한광수는 쉽게 이름을 말하지 못했다. 두려워하는 것인지 분노를 참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강태준이라는 사람입니다. 도연이 펜을 멈췄다.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제천시청 행정지원국장 강태준. 전직 경찰 간부였으며 2달 전에는 지역 치안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까지 받은 인물이었다. 지역신문은 그를 원칙을 지키는 청렴한 공직자라고 소개했다. 한광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사람이 제 딸을 죽였을 겁니다. 창밖에서는 밤새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청풍호 깊은 곳에서는 경찰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돌덩이들이 검은 물속으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한광수가 제천경찰서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인 2009년 1월 7일 오전 8시 20분이었다. 밤새 눈이 내린 탓에 청주에서 제천으로 이어지는 국도는 군데군데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2배 가까운 시간을 운전해 경찰서에 도착했다. 낡은 회색 점퍼 위에는 녹지 않은 눈이 붙어 있었고 두 손에는 딸의 사진이 든 작은 종이 봉투를 꼭 쥐고 있었다. 강력계 사무실로 안내된 한광수는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이도현에게 봉투부터 내밀었다. 이게 우리 서연입니다. 사진 속 한서연은 밝게 웃고 있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 또렷한 눈매, 왼쪽 입가에 작은 점. 그녀의 품에는 분홍색 모자를 쓴 어린아이가 안겨 있었다. 3살 된 딸 한봄이었다. 이도현은 전날 호수에서 발견된 시신의 상태를 떠올렸다. 사진 속 얼굴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사진의 2번째 장에는 서연이 민소매 옷을 입고 있었고 왼쪽 쇄골 아래에 작은 동백꽃 문신이 분명하게 보였다. 한광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이 엄마가 동백꽃을 좋아했습니다.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애가 10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22살 생일에 갑자기 문신을 하고 왔더군요. 엄마를 잊지 않으려고 새겼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한광수의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다. 결과는 이틀이 걸릴 예정이었지만 도현은 이미 마음속으로 신원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한광수 앞에 따뜻한 보리차를 놓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따님을 마지막으로 본 날을 처음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수는 2 손으로 종이컵을 감쌌다. 그러나 채는 입도 대지 않았다. 12월 17일 오후 5시 무렵 서연은 3살 된 딸을 데리고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왔다. 평소라면 하루 전이라도 연락했지만 그날은 예고도 없이 나타났다. 아이의 옷과 기저귀, 장난감이 든 가방까지 챙겨온 모습이었다. 아빠, 봄이 며칠만 봐줘. 서연은 그렇게 말했다. 한광수가 어디에 가느냐고 묻자 딸은 한 남자를 만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오랫동안 미뤄온 문제를 그날 반드시 끝내겠다고 했다. 결혼 얘기를 하러 간다고 했습니까? 도현이 물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더는 피하지 못하게 하겠다고요. 한광수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런데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결혼을 약속받으러 가는 사람처럼 기뻐 보이지 않았어요. 겁을 먹은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집을 떠나기 전 딸 한봄을 오래 안아주었다. 아이의 머리 냄새를 맡고 두 볼에 여러 차례 입을 맞췄다. 현관을 나섰다가 다시 들어와 잠든 아이의 사진도 찍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뜻밖의 말을 남겼다. 내가 이틀 안에 연락하지 않으면 내 집 침대 밑을 확인해. 한광수는 당시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연과 그 남자가 또다시 크게 다툴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다. 한광수는 청주에 있는 딸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내부에는 침입 흔적이 없었다. 침대 밑에는 낡은 여행용 가방 하나만 놓여 있었다. 안에는 딸의 겨울옷과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지만 특별한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에는 언제 신고하셨습니까? 12월 20일입니다. 한광수의 얼굴에 분노가 떠올랐다. 그런데 성인 여자가 스스로 집을 나간 것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자 문제로 잠시 잠적했을 가능성도 있다고요. 휴대전화 위치라도 확인해달라고 했지만 바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기록했다. 당시 실종 신고를 접수한 청주 경찰은 서연이 평소에도 연인과 다툰 뒤 며칠씩 연락을 끊은 적이 있다는 주변 진술을 근거로 단순 가출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 판단 때문에 초기 수사의 중요한 시간이 그대로 흘러가 버렸다. 강태준이라는 사람과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질문을 들은 한광수의 손이 굳었다. 그는 마치 입안에 들어온 돌을 씹어 삼키듯 천천히 대답했다. 봄이 아버지입니다. 강태준은 55살이었다. 제천시청 행정지원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과거에는 경찰이었다. 1984년 경찰대학을 졸업한 뒤 제천으로 발령받아 형사, 수사과장, 파출소장을 거쳤고 한때 제천경찰서 부서장 자리까지 올랐다. 그는 경찰 내부에서 능력 있는 인물로 평가받았다. 강력사건 검거율이 높았고 지역 유지들과의 관계도 좋았다. 퇴직 후에는 곧바로 시청에 특별 채용됐으며 행정지원국장까지 빠르게 승진했다. 2달 전에는 지역 치안과 청소년 선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지역 신문에는 그의 사진과 함께 제천을 지킨 원칙주의자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그런 남자가 28살 어린 한서연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2003년 11월이었다. 당시 22살이었던 서연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제천의 한 관광 호텔에서 프런트 직원으로 일했다. 아버지 한광수가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빚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었다. 강태준은 지역 기업인들과의 회식 때문에 그 호텔을 자주 찾았다. 그는 처음부터 서연에게 관심을 보였다. 프런트에 고급 화장품과 꽃을 두고 가거나 퇴근 시간에 맞춰 기다렸다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서연은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거절했다. 그러나 태준은 자신과 아내의 관계가 이미 끝났고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정식으로 이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까지 소개해 주었다. 월급이 밀리던 작은 공사장을 그만두게 하고 자신이 아는 물류회사 경비원으로 취직시켰다. 한광수는 처음에는 강태준을 고마운 사람으로 여겼다. 그러나 딸과 그의 관계를 알게 된 뒤 모든 것이 달라졌다. 제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한광수가 말했다. 가정 있는 사람에게서 떨어지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젊은 여자 하나 숨겨두고 즐기는 거라고 했어요. 서연도 여러 번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태준은 헤어지려 할 때마다 돈과 협박을 번갈아 사용했다. 아버지의 직장을 잃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고 서연이 다시는 호텔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다가 서연이 임신했다. 처음 3번의 임신에서 태준은 병원비와 위자료를 주며 낙태를 요구했다. 4번째 임신 때 의사는 반복된 수술로 인해 이번에도 아이를 포기하면 앞으로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연은 태준에게 알리지 않고 서울의 친구 집에 숨어 지냈다. 2006년 5월 16일 그녀는 딸 한봄을 낳았다. 친자 확인 결과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태준은 마지못해 책임을 인정했다. 그는 청주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매달 생활비를 보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밤늦게 찾아와 아이를 안아보기도 했다. 하지만 서연과 아이의 존재를 자신의 가족이나 직장에는 철저히 숨겼다. 2008년 10월 강태준이 차기 부시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관계는 급격히 변했다. 그는 서연의 집을 찾는 횟수를 줄였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생활비도 늦게 보내기 시작했다. 서연이 따지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니 조금만 참으라고 했다. 처음에는 기다리던 서연도 점차 불안해졌다. 태준이 자신과 딸을 완전히 버리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직접 제천시청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차장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그 다음에는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그래도 만나주지 않자 정문 앞에서 차량 경적을 울리고 태준의 이름을 불렀다. 12월 17일 오후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수사팀은 즉시 시청 주변 목격자를 조사했다. 당시 경비원은 오후 2시 10분쯤 흰색 아반떼 한 대가 정문 앞에 멈췄다고 진술했다. 운전석의 젊은 여성이 약 10분 동안 경적을 울리며 강태준을 불렀다. 직원 여러 명이 창문을 열고 내려다봤다. 행인들도 걸음을 멈췄다. 서연은 차에서 내려 시청 건물을 향해 소리쳤다. 강태준, 오늘도 숨으면 당신 집으로 갈 거야. 잠시 뒤 태준이 건물에서 뛰어나왔다. 그는 서연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두 사람의 대화를 직접 들은 사람은 청소 노동자 김순자였다. 그녀는 쓰레기 봉투를 옮기다 벽 너머에서 두 사람의 언쟁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여자가 울면서 그랬어요. 아이를 인정하든지 약속한 돈을 주든지 하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낮아지더니 자기가 가진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자료라고 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장부인지 명단인지 그 사람이 경찰에 있을 때부터 해온 일을 전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태준이 단순히 외도를 저지른 것만 알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경찰 재직 시절부터 지역 사업자들에게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협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일부 채무자들의 재산이 헐값에 넘어가는 과정에도 태준이 개입했다. 서연이 그런 자료를 어디서 얻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오후 2시 40분 두 사람은 인근 카페로 이동했다. 카페 내부 CCTV에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모습이 찍혀 있었다. 태준은 계속 주변을 살폈고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녹음은 없었지만 몸짓만으로도 대화가 평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약 25분 뒤 태준이 먼저 일어났다. 그는 서류 봉투를 빼앗으려 했고 서연은 그것을 품에 끌어안았다. 두 사람이 잠시 실랑이를 벌이자 종업원이 다가갔다. 태준은 아무 일도 아니라며 웃은 뒤 카페를 나갔다. 서연은 혼자 남아 물을 한 잔 마셨다. 잠시 후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오후 3시 17분 카페를 떠났다. 경찰이 태준을 처음 조사한 것은 1월 9일이었다. 그는 변호사 없이 제천경찰서에 출석했다. 짙은 남색 코트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조사를 받으러 온 사람이라기보다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처럼 보였다. 도연과 마주 앉은 태준은 침착하게 관계를 인정했다. 한서연 씨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숨길 생각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서연에게 돌렸다. 처음 접근한 것도 서연이었고 아이를 이용해 돈을 요구한 것도
그녀였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아파트와 생활비를 제공했지만 서연의 요구가 점점 커졌다는 것이었다. 12월 17일에는 왜 만났습니까? 도연이 물었다. 시청 앞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관계를 끝내자고 했습니다. 태주는 서연이 화를 내며 자신의 가족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페에서 헤어진 뒤에는 다시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곧바로 알리바이 자료를 꺼냈다. 12월 18일 오전 7시 35분 청주공항에서 제주로 출발한 항공권, 공항 보안검색대 기록, 제주도 공무원 연수원 출입 기록, 호텔 복도 CCTV와 식당 결제 내역. 강태주는 12월 18일부터 31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행정연수에 참석했다. 수십 명의 공무원이 그의 존재를 증명했다. 한서연의 추정 사망 시점과 시신이 호수에 유기된 날짜를 고려하면 태준이 직접 모든 일을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보였다. 조사가 끝나자 그는 도연에게 명함을 건넸다. 이 사건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아버지로서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도연은 명함을 받지 않았다. 아직 신원 확인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잠시 침묵했다. 자신도 모르게 너무 일찍 서연의 죽음을 확정한 셈이었다. 하지만 곧 표정을 되찾았다. 한광수 씨가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호수에서 발견된 여자가 서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그는 그렇게 설명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현은 창문 앞에 서서 태준이 경찰서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검은 관용차가 입구까지 다가왔고 운전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어주었다. 태준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연락이 왔다. 한광수와 청풍호 시신의 DNA가 친자 관계로 확인됐다. 죽은 여성은 한서연이었다. 수사팀은 카페 CCTV를 다시 처음부터 확인했다. 영상에서 서연은 오후 3시 17분 카페를 떠났다. 그러나 카페 주인은 그녀가 저녁에 다시 돌아왔다고 말했다. 7시 반쯤이었습니다. 주인은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서연은 매우 초조해 보였다. 창가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렸고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다며 충전기를 빌려달라고 했다. 그때 카페 구석에 있던 유선전화가 울렸다. 종업원이 전화를 받자 상대방은 한서연이라는 손님을 바꿔달라고 했다. 서연은 전화를 받은 뒤 아무 말 없이 상대의 목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굳은 얼굴이었지만 잠시 뒤 표정이 달라졌다. 강 국장님이 직접 기다리고 있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말했다. 봉양 쪽 폐양식장으로 오라고요. 서연은 전화를 끊은 뒤 급히 외투를 입었다. 주인이 밤길이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듣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가기 전 누군가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다. 카페 앞 CCTV에는 오후 7시 46분 서연의 흰색 아반떼가 눈 내리는 도로를 따라 봉양읍 방향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것이 살아있는 한서연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강태주는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다. 한서연의 흰색 아반떼는 2008년 12월 17일 오후 7시 46분 제천 시내를 벗어나 봉양읍 방향으로 향한 뒤 모든 CCTV에서 사라졌다. 경찰은 카페 주인이 기억한 폐양식장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봉양읍 일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지역에는 문을 닫은 양식장과 축사, 버려진 창고가 20곳이 넘었다. 산과 농경지 사이에 흩어진 건물들은 정식 주소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고 겨울이면 사람의 왕래도 거의 끊겼다. 이도현은 한서연이 마지막으로 사용한 휴대전화의 기지국 접속 기록을 확인했다. 오후 7시 51분 제천 시내 기지국, 오후 8시 13분 봉양읍 남쪽 기지국, 그리고 오후 8시 26분
청풍호 북서쪽 산자락을 담당하는 기지국에 마지막 신호가 잡혔다. 그 뒤 전화는 꺼졌다. 단순히 배터리가 방전된 것이 아니었다. 통신사는 전원이 강제로 차단된 것으로 판단했다. 누군가 휴대전화의 배터리를 직접 분리했거나 기기를 파손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수사팀은 마지막 신호가 잡힌 반경을 지도 위에 표시했다. 원안에는 폐업한 송어 양식장 한 곳이 포함돼 있었다. 양식장의 이름은 대성수산이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에서 규모가 큰 송어 양식장이었지만 2006년 부도로 문을 닫았다. 소유주였던 남자는 거액의 사채를 갚지 못해 토지와 시설을 모두 넘겼다. 등기부를 추적하자 양식장 부지는 여러 유령 회사를 거친 뒤 현재 한 부동산 법인 명의로 돼 있었다. 법인의 실질 소유주는 강태준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1월 12일 오전 경찰 차량 3대가 대성수산 앞에 도착했다. 양식장은 낮은 야산 아래 움푹 들어간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진입로는 눈과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녹슨 철문에는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이 비스듬히 매달려 있었다. 철문 자물쇠는 오래된 것처럼 보였지만 표면에는 최근에 긁힌 흔적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 겨울에도 이곳을 드나들고 있었다. 문을 열자 안쪽에서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밀려 나왔다. 부지 안에는 콘크리트 수조 6개와 관리동, 사료창고, 냉동창고가 있었다. 빈 수조 바닥에는 얼어붙은 빗물과 죽은 수초가 쌓여 있었다. 관리동의 유리창은 절반 이상 깨져 있었고 낡은 비닐이 바람에 펄럭이며 사람의 울음 같은 소리를 냈다. 첫 번째 수색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관리동 안에는 부서진 책상과 의자, 곰팡이 핀 서류가 흩어져 있었다. 창고에도 오래된 사료 자루와 플라스틱 통만 남아 있었다. 바닥에는 쥐와 들짐승의 발자국이 뒤엉켜 있었다. 그러나 박지혜는 냉동 창고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문손잡이는 녹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손잡이 아래쪽의 먼지만 유독 닦여 있었다. 최근에 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냉동창고의 정의는 끊긴 상태였다. 문을 열자 금속과 곰팡이, 오래된 소독약 냄새가 섞인 공기가 풍겨 나왔다. 내부는 가로 6m, 세로 10m 정도였다. 벽에는 단열재가 드러나 있었고 바닥에는 짙은 청색 방수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다. 호수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붙어 있던 것과 같은 색이었다. 과학수사대는 즉시 출입을 통제했다. 손전등을 낮게 비추자 바닥 곳곳에서 닦아낸 흔적이 보였다. 가운데 부분은 다른 곳보다 유난히 깨끗했다. 오래 방치된 건물이라면 먼지와 얼룩이 균일해야 했지만 약 2평 넓이의 공간만 거칠게 문질러져 있었다. 박지혜가 시약을 뿌리고 조명을 껐다. 잠시 뒤 푸른 바닥 위에 짙은 형광빛이 떠올랐다. 바닥 중앙에서 벽 쪽 배수구까지 이어진 넓은 흔적이었다. 혈액 반응입니다. 수사관 누구도 바로 말을 잇지 못했다. 범인은 피를 닦아내기 위해 강한 염소계 세제를 사용했다. 하지만 방수 페인트의 미세한 틈과 배수구 주변까지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다. 냉동창고 한쪽에는 낡은 금속 의자가 놓여 있었다. 의자 자체는 흔한 제품이었지만 4개의 다리와 등받이 기둥에 검은 전선 조각이 달라붙어 있었다. 좌석 아래에는 머리카락 몇 가닥이 말라붙은 핏자국과 엉켜 있었다. 박지혜는 의자를 자세히 살폈다. 등받이 양쪽에 길고 반복적인 긁힘이 있었다. 결박된 사람이 몸을 비틀며 의자를 흔들었을 때 생길 수 있는 흔적이었다. 의자 앞쪽 바닥에는 신발 뒤축이 미끄러진 자국도 수십 개 남아 있었다. 피해자가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2 손을 등 뒤로 묶고 발목도 의자 다리에 고정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도현은 주변을 둘러봤다. 시신의 손가락에는 살아있을 때 압박당한 흔적이 있었다.
목에는 여러 차례 조였다가 풀어준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한서연이 이곳에서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는 알 수 없었다. 냉동창고 벽에는 낡은 공구 선반이 있었다. 대부분 비어 있었지만 먼지 위에 길쭉한 도구 하나가 놓여있던 자국이 선명했다. 선반 아래에서 경찰은 작은 금속 조각을 발견했다. 공업용 바이스의 손잡이에 사용되는 부품이었다. 수사관이 바닥을 수색하던 중 배수구 안쪽에서 붉은색 조각 하나를 집어 올렸다. 손톱이었다. 붉은 매니큐어가 일부 남아있는 여성의 손톱 조각이었다. 한서연이 실종되던 날 찍힌 카페 CCTV를 확대하자 그녀의 손톱에도 같은 색이 칠해져 있었다. 냉동창고는 더 이상 단순한 의심 장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한서연이 마지막으로 살아 있었던 장소였다. 수색은 밤까지 이어졌다. 배수구를 분해하자 희석된 혈흔과 피부 조직이 추가로 발견됐다. 벽 아래쪽에서는 회색 접착 테이프의 작은 조각이 나왔다. 피해자의 입에 감겨있던 것과 폭과 접착 성분이 일치했다. 창고 구석의 재더미에서는 반쯤 탄 주사기와 약병 뚜껑이 발견됐다. 약병에는 상표가 없었지만 남아있는 성분은 피해자의 조직에서 검출된 진정제와 같은 계열이었다. 경찰은 벽과 문, 의자, 선반을 샅샅이 감식했다. 그러나 온전한 지문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범인은 이곳을 철저히 닦았다.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었다. 수사 방식과 감식 절차를 알고 있는 사람이 현장을 정리한 것처럼 보였다. 더 이상한 것은 의자 주변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였다. 2개는 값싼 국산 담배였고 침 성분에서 같은 남성의 DNA가 나왔다. 나머지 하나는 국내에서 거의 판매되지 않는 일본산 고급 담배였다. 필터에는 침이 묻어있지 않았다. 흡연자가 장갑을 낀 채 담배를 피웠거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입술이 닿은 부분을 잘라냈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담배 끝을 자른 방식이 지나치게 깔끔했다. 여기에는 2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지혜가 말했다. 한 명은 피해자에게 직접 손을 댔고 다른 한 명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도연도 같은 생각이었다. 의자에 남은 전선과 피해자의 결박 흔적은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누군가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이 도구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관리동 뒤편에서는 한서연의 차량이 발견됐다. 낡은 천막 아래 숨겨져 있었고 번호판은 떼어져 있었다. 차 안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지만 운전석 문틀에서 한서연의 혈흔이 검출됐다. 조수석 바닥에서는 남성용 신발 자국 2 종류가 나왔다. 한 사람은 약 275mm의 작업화를 신었고 다른 한 사람은 265mm 정도의 고급 가죽 구두를 신었다. 트렁크 안에는 흙과 작은 돌가루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시신이 이 차량으로 옮겨졌다는 흔적은 없었다. 범인들은 서연의 차를 양식장에 숨긴 뒤 다른 차량을 이용해 시신을 운반한 것으로 보였다. 문제는 그 차량이었다. 경찰은 양식장과 청풍호를 연결하는 모든 도로에 CCTV를 다시 확보했다. 대부분의 카메라는 화질이 나빴고 일부는 눈 때문에 화면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사흘 동안 영상을 확인한 끝에 교통계 직원 한 명이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다. 12월 18일 오후 10시 38분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양식장에서 청풍호 방향으로 이어지는 지방도로를 통과했다. 뒷좌석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차량 뒤쪽이 무거운 짐을 실은 것처럼 낮게 쳐져 있었다. 오후 11시 14분에는 호수로 들어가는 좁은 임도를 지났다.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19일 오전 12시 37분 같은 차량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왔다. 차량이 호수 안쪽에 머문 시간은 1시간이 넘었다. 영상 속 세단은 검은색 현대 에쿠스였다. 눈과 어둠 때문에 번호판 전체는 읽을 수 없었다. 그러나 마지막 4자리 가운데 3자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수사팀은
제천과 청주 지역에 등록된 검은색 에쿠스를 모두 조회했다. 조건에 맞는 차량은 10세대였다. 그중 한 대는 강태준의 아내 유미란 명의로 등록돼 있었다. 이도현은 강태준의 제주도 알리바이를 다시 확인했다. 그는 12월 18일 아침 비행기를 타고 제주로 갔다. 오후와 밤에도 연수원 관계자들과 함께 있었다. 강태준이 직접 차량을 운전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차가 한서연의 시신을 싣고 호수로 향한 정황은 분명했다. 경찰은 강태준의 자택 CCTV를 압수했다. 영상에는 12월 17일 밤 11시 52분 검은색 모자를 쓴 남자가 집 앞에 나타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유미란이 현관으로 나와 그에게 자동차 열쇠를 건넸다. 남자는 에쿠스에 올라탄 뒤 사라졌다. 그가 차를 돌려준 것은 12월 19일 새벽 2시 16분이었다. 강태준은 그 남자를 라고 설명했다. 과거 경찰 정보원으로 활동했고 현재는 채권 추심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태준은 제주에 있는 동안 개인적인 심부름을 부탁하기 위해 차를 빌려줬을 뿐 그가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즉시 오경수의 주소지로 향했다. 그의 집은 제천역 뒤편 낡은 다세대 주택 3층에 있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집주인은 경수가 12월 중순 갑자기 방을 비웠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다고 했어요. 대전 병원으로 간다고 짐을 싸더군요. 경찰은 영장을 받아 방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와 옷장은 비어 있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충전기, 사진 같은 개인 물건도 모두 사라졌다. 누군가 다시 돌아올 생각 없이 떠난 흔적이었다. 그러나 벽에는 낡은 달력 한 장이 남아 있었다. 12월 17일 날짜가 붉은색 펜으로 여러 번 동그라미 쳐져 있었다.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엄마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전부 안고 간다. 이도현은 문장을 한동안 바라봤다. 오경수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와 거래를 한 뒤 약속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경찰은 대전의 병원들을 조회하기 시작했다. 심장질환으로 입원한 고령 여성 가운데 보호자 이름이 오경수로 등록된 환자를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오경수는 이미 그들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형사들과 눈이 마주친 그는 잠시 멈춰섰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보다 체념이 먼저 떠올랐다. 그리고 다음 순간 오경수는 비상계단 문을 밀어젖히고 아래층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오경수는 비상계단을 3층이나 뛰어내려갔다. 대전의 대학병원 본관은 평일 오후라 사람들로 붐볐다. 환자와 보호자, 간호사들이 좁은 복도를 오갔고 엘리베이터 앞에는 휠체어와 이동식 침대가 줄지어 서 있었다. 경수는 그 틈을 거칠게 밀치며 달렸다. 검은 패딩의 지퍼가 반쯤 열린 채였고 오른쪽 신발끈은 풀려 있었다. 형사들이 뒤를 쫓았지만 그는 병원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 2층 재활치료실을 가로질러 주방 통로로 빠진 뒤 직원 전용 출입문을 통해 뒷마당으로 나갔다. 경찰이 건물 밖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미 눈 덮인 주차장 너머로 사라진 뒤였다. 추격은 30분 넘게 이어졌다. 병원 주변 도로를 봉쇄하고 순찰차를 배치했지만 오경수는 붙잡히지 않았다. 나중에 확인된 CCTV에는 그가 병원 세탁물 운반차 뒤에 숨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뒤 출차 중인 택배 트럭 적재함에 올라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이도현은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봤다. 경수는 우발적으로 도망친 사람이 아니었다. 병원에 경찰이 올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고 도주 경로까지 준비해둔 듯했다. 그날 저녁 수사팀은 경수의 어머니 오말순이 입원한 병실을 다시 찾았다. 73 살인 말수는 심장판막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고 코 아래에는 산소 공급관이 걸려 있었다. 침대 옆 탁재는 경수가 사다 준 죽과 귤이 놓여 있었다.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도연이 물었다.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경수는 아침마다 왔어요. 밥 먹었냐고 묻고 의사 말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잠깐 나갔다 온다고 했는데 경찰이 쫓을 만한 일을 했다는 건 몰랐어요. 누구와 자주 연락했습니까? 한 사람뿐이었어요.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름을 말했다. 강 국장님이라고 했습니다. 강태준이었다. 경수는 병원비가 부족할 때마다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가 끝난 뒤에는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척했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들으신 적 있습니까? 강 국장님이 우리 경수를 많이 도와줬다고 했어요. 예전에 사고를 쳤을 때도 경찰에서 빼줬고 일도 소개해줬다고요. 그래서 평생 갚아야 할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기록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은혜라는 말은 때때로 가장 단단한 족쇄가 되었다. 오경수에 대한 공개 수배가 내려졌다. 그의 얼굴과 인상착의가 방송에 나갔고 고속도로와 버스터미널, 기차역에 형사들이 배치됐다. 하지만 그는 이틀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수사팀은 경수가 강태준에게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을 고려해 태준의 전화와 주변 인물들을 감시했다. 그러나 태준은 제주 연수에서 돌아온 뒤 평소처럼 출근했고 공개 일정까지 소화했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한서연의 죽음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개인적으로 불미스러운 관계가 있었던 것은 제 잘못입니다. 그러나 저는 고인의 죽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말은 반듯했고 표정도 침착했다. 하지만 그는 서연의 이름을 한 번도 직접 부르지 않았다. 고인, 그 여성, 아이의 어머니. 마치 자신과 아무런 감정도 나누지 않은 낯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오경수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도주 이틀째인 1월 21일 오전 5시 40분이었다. 제천경찰서 정문 앞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멈췄다. 운전자는 내리지 않았고 뒷문에서 오경수만 내려왔다. 그는 같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수염이 자라 있었고 왼쪽 눈 아래에 멍이 들어 있었다. 승합차는 번호판을 진흙으로 가린 채 곧바로 사라졌다. 경수는 정문 앞 초소로 걸어가 두 손을 들었다. 한서연을 죽인 사람은 접니다. 당직 경찰관이 미처 묻기도 전에 그가 먼저 말했다. 도망치기 싫어서 온 겁니다. 제가 다 말하겠습니다. 체포된 오경수는 조사실에서 놀라울 만큼 침착했다. 그는 변호사를 부르지 않았다. 물과 담배만 요구한 뒤 녹화 카메라가 켜지자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된 문장을 읽듯 진술하기 시작했다. 한서연과는 2007년부터 알고 지냈다고 했다. 경수의 주장에 따르면 서연은 강태준에게서 받은 돈을 이용해 사채업에 손을 댔고 자신에게 4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그는 여러 번 독촉했지만 서연이 오히려 태준과의 관계를 이용해 협박했다고 말했다. 12월 17일 밤 경수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본양의 폐양식장으로 불러냈다. 돈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죽이려고 한 건 아닙니다. 서연이 양식장에 도착하자 경수는 커피에 진정제를 섞어 마시게 했다. 서연이 정신을 잃자 의자에 묶었고 깨어난 뒤 돈을 어디에 숨겼는지 추궁했다. 서연은 돈을 갚지 않겠다며 욕설을 퍼부었다. 자신의 어머니를 모욕하고 병원비가 없어 죽게 내버려두라는 말까지 했다고 경수는 주장했다. 그 순간 이성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손가락은 왜 눌렀습니까? 이도현이 물었다.
경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겁을 주려고 했습니다. 바이스에 손을 넣고 조금 조였습니다. 조금. 처음에는 살짝만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서 더 세게 조였습니다. 그는 서연의 세 손가락을 차례로 바이스에 넣었다고 말했다. 비명을 막기 위해 입에 테이프를 감았고 목도리로 한 번 더 묶었다. 목은 왜 여러 번 졸랐습니까? 그냥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경수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말을 듣게 하려고 조였다가 풀었습니다. 겁을 먹으면 돈 있는 곳을 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다. 경수는 그녀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쳤고 검은 전선을 목에 감아 힘껏 당겼다. 서연이 움직이지 않자 숨을 확인했고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뒤 시신을 냉동창고에 하루 동안 두었다. 다음 날 밤 강태준의 집에서 에쿠스를 빌려 와 시신을 실었다. 축사 근처 쓰레기장에서 주운 사료 포대 안에 몸을 넣고 양식장에 있던 쇠사슬과 아령, 도로, 공사용 돌을 함께 넣었다. 차량으로 청풍호까지 이동한 뒤 포대를 물에 던졌다. 한서연의 차는 양식장 뒤편 천막 아래 숨겼고 휴대전화와 신분증, 가방은 소각했다고 진술했다. 강태준의 차를 왜 빌렸습니까? 도연이 물었다. 제 차는 작았습니다. 시신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에게 용도를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짐을 옮길 일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강태준의 부인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까? 국장님이 미리 말해놨다고 했습니다. 경수의 진술은 구체적이었다. 그는 냉동창고의 의자 위치, 사용한 전선의 길이, 배수구 안에 손톱이 떨어진 이유, 시신을 포대에 넣은 방향까지 정확하게 설명했다. 수사관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세부 사항도 알고 있었다. 현장 검증에서도 경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한서연 역할의 인형을 의자에 앉히고 손목을 묶었다. 바이스를 선반에서 꺼내 손가락을 넣는 동작을 재현했다. 인형의 머리를 바닥에 밀어붙인 뒤 전선을 목에 감았다. 호숫가에서는 포대를 어느 지점에서 굴렸는지 정확히 가리켰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담당 검사는 사건을 단독 범행으로 판단해 송치하자고 요구했다. 직접 범행을 인정했고 현장 지식도 일치합니다. 더 끌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쉽게 동의하지 않았다. 자백은 너무 완벽했다. 경수는 질문을 받기도 전에 경찰이 듣고 싶어 할 내용을 순서대로 말했다. 기억이 흐려지는 부분도 없었고 범행 직후의 충격이나 혼란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와 수십 번 연습한 사람 같았다. 도연은 부검 보고서와 자백 조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첫 번째 모수는 약물이었다. 경수는 커피에 수면제를 섞었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근육 조직에서 발견된 성분은 마셨을 때보다 주사로 투여했을 때 훨씬 빠르게 작용하는 진정제였다. 냉동창고에서도 탄 주사기가 발견됐다. 주사를 놓았습니까? 다시 물었지만 경수는 부인했다. 약을 커피에 넣었습니다. 주사기는 왜 태웠습니까? 모릅니다. 원래 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모수는 담배였다. 현장에서 발견된 국산 담배꽁초의 DNA는 경수와 일치했다. 하지만 일본산 고급 담배는 그가 피우는 종류가 아니었다. 양식장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했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모수는 시신의 목에 남은 압박 방향이었다. 박지혜는 최종 부검 보고서에서 마지막 치명적 압박이 왼쪽 뒤에서 오른쪽 앞으로 가해졌다고 판단했다. 범인이 피해자 뒤에 서서 왼손으로 전선을 교차한 뒤 당겼을 가능성이 높았다. 경수는 오른손잡이였다.
현장 검증에서도 그는 자연스럽게 오른손으로 전선을 당겼다. 그 방식으로는 실제 상처와 반대 방향의 흔적이 남았다. 왼손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수가 말했다. 그날 정신이 없어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모든 동작을 지나치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점은 범행의 준비성이었다. 진정제, 폐양식장, 차명 소유 부지, 물에 가라앉힐 물건, 방수포대, 차량, 현장 세척제.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채무 다툼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살인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게다가 서연은 양식장에 가기 전 카페에서 누군가의 전화를 받았다. 상대는 강태준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 전화를 오경수가 걸었다면 그는 왜 굳이 태준의 이름을 이용했을까? 한서연이 가지고 있던 자료는 무엇입니까? 도현이 물었다. 경수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모릅니다. 돈을 찾으려고 고문했다면서요. 그런데 당신은 조사 중에 계속 휴대전화와 서류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어디 있는지 적어놓은 줄 알았습니다. 어떤 서류인지 보지도 않고요. 경수는 입을 다물었다. 도연은 책상 위에 강태준의 사진을 놓았다. 당신은 이 사람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경수는 사진을 보지 않았다. 강 국장님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말하죠? 그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오경수 씨. 도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당신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이 일을 떠하는 겁니까? 그 순간 경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는 곧 두 손을 무릎 아래로 숨겼다. 제가 죽였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다. 제가 잡았고, 제가 고문했고, 제가 목을 졸랐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날 밤 수사팀은 대전병원으로부터 오말순의 수술비 자료를 전달받았다. 수술과 중환자실 비용, 검사비를 합쳐 총 7,300만 원이었다. 가족 형편으로는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런데 오경수가 자수하기 하루 전인 1월 20일 비용 전액이 일시불로 납부돼 있었다. 입금자는 개인이 아닌 대명개발이라는 회사였다. 수사관들은 즉시 회사 등기와 계좌 흐름을 추적했다. 대명개발은 실체가 거의 없는 부동산 법인이었다. 대표는 강태준의 처남이었고 실제 자금은 강태준이 관리하는 차명 계좌에서 나왔다. 병원 로비 CCTV에는 더욱 결정적인 장면이 남아 있었다. 1월 20일 오후 4시 12분 강태준이 모자를 눌러쓰고 병원에 들어왔다. 그는 1층 카페 구석에서 오경수와 마주 앉았다. 영상에는 소리가 없었다. 태준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경수는 고개를 저었고 두 사람은 한동안 언쟁을 벌였다. 태준이 휴대전화 화면으로 무언가를 보여주자 경수의 표정이 굳었다. 잠시 뒤 그는 서류에 서명했다. 태준은 봉투를 챙겨 일어났고 경수는 혼자 남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 만남이 끝난 지 13시간 뒤 오경수는 경찰서에 나타나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이도현은 영상을 멈춘 채 화면 속 강태준의 얼굴을 바라봤다. 태준은 자신이 감시당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한 번도 카메라 쪽을 보지 않았다. 모자와 목도리로 얼굴도 대부분 가렸다. 그러나 걸음걸이와 체형, 병원 출입 기록은 분명했다. 도현은 다시 조사실로 들어갔다. 오경수는 철제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병원비 7,300만 원, 도현이 말했다. 경수의 눈이 천천히 열렸다. 강태준이 냈더군요.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자수하기 전날 만났고요. 경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현은 병원 CCTV 사진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당신이 살인죄를 전부 뒤집었으면 어머니 수술비를 내주기로 했습니까? 긴 침묵이 이어졌다. 조사실 천장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떨렸다. 복도에서는 야간 근무자의 발걸음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경수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끝내 고개를 저었다.
그 돈은 제가 빌린 겁니다. 무슨 담보로요? 나중에 갚기로 했습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을 사람이 무슨 돈으로 갚습니까? 경수의 턱이 굳었다. 도현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강태준이 당신 어머니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까? 경수는 한동안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 힘없이 등을 의자에 기대며 말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오경수는 강태준을 믿어서 입을 다문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목숨이 아직 그 남자의 손에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오말순의 병실에 강태준이 직접 나타나면서 그 믿음은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다. 태준은 병상 옆에 서류 한 장을 내려놓았다. 7,300만 원 전액에 이자까지 붙인 차용증이었다. 아드님이 감옥에 갔으니 이제 어머님이 갚으셔야 합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병실 문 밖에는 우연히 그 말을 들은 간호사 한 명이 서 있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그 간호사는 제청경찰서로 전화를 걸었다. 간호사의 전화가 제청경찰서 강력계로 걸려온 것은 1월 22일 오전 10시 18분이었다. 전화를 받은 형사는 처음에는 단순한 채무 분쟁 신고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간호사가 입원 환자의 이름을 오말순이라고 밝히고 병실을 찾아온 남자가 제천시청 행정지원국장 강태준이라고 말하자 사무실 안의 분위기가 즉시 달라졌다. 이도현은 수화기를 넘겨받았다. 강태준이 정확히 뭐라고 했습니까? 간호사는 병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대화가 들렸다고 설명했다. 태준은 오말순의 침대 옆에 차용증을 내려놓고 수술비 7,400만 원의 이자까지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말순이 아들이 대신 갚을 것이라고 하자 태준은 웃었다. 아드님은 밖으로 못 나올 겁니다. 그러니 어머님이 갚으셔야죠. 저 같은 늙은이가 무슨 돈으로 갚습니까? 집이 있지 않습니까? 오말순이 살고 있던 집은 대전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다. 작고 낡았지만 남편에게 물려받은 유일한 재산이었다. 태준은 집을 팔아 돈을 갚거나 자신이 소개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치료비 지원을 중단하고 아직 남아있는 병원비까지 즉시 청구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미 수술비를 다 낸 것 아닙니까? 간호사가 물었다. 수술은 끝났지만 중환자실과 재활치료가 남아있습니다. 환자분은 아직 퇴원할 상태가 아닙니다. 이도현은 전화를 끊은 뒤 곧바로 대전으로 형사들을 보냈다. 강태준은 이미 병원을 떠난 뒤였다. 병실에 들어간 도현은 침대 위에 놓인 차용증을 확인했다. 채무자는 오경수로 되어 있었고 연대 보증인 칸에는 오말순의 지장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말순은 자신이 그런 서류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강 국장님이 손가락을 잡아서 찍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들이 빌린 돈이니 어머니도 책임져야 한다고 했어요. 문서 하단에는 오경수가 모든 채무를 자발적으로 인정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서명 날짜는 그가 경찰서에 자수하기 하루 전이었다. 도현은 병원 카페 CCTV에서 경수가 서명했던 바로 그 서류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태준은 경수에게 수술비를 대가로 살인죄를 떠안게 한 뒤 그 돈마저 빚으로 바꾸려 했다. 경수가 사라지면 늙고 병든 어머니의 집까지 빼앗을 생각이었다. 그날 오후 이도현은 오경수를 다시 조사실로 불렀다. 경수는 전날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면도를 하지 못한 턱에는 검은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 밑은 어둡게 꺼져 있었다. 도현은 아무 말 없이 차용증 사본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경수는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 바라봤다. 그러나 어머니의 지장이 찍힌 부분을 본 순간 얼굴이 굳었다. 이게 왜 여기 있습니까? 강태준이 오늘 아침 당신 어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경수는 차용증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나하고 쓴 겁니다. 어머니는 상관없습니다.
강태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군요. 도연은 간호사가 들은 대화를 그대로 전달했다. 태준이 남은 치료비를 끊겠다고 한 사실, 집을 넘기라고 요구한 사실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았다. 경수는 서류를 찢으려 했지만 수갑 때문에 손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차용증을 구겨 바닥에 내던진 뒤 욕설을 퍼부었다. 개자식. 그동안 강태준의 이름이 나와도 고개를 숙이던 남자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내가 다 뒤집어 쓴다고 했잖아. 약속했잖아. 도현은 그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다.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경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이 계속 침묵하면 강태준은 어머니 집까지 가져갈 겁니다. 당신은 감옥에서 평생 나오지 못하고 어머니는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나가게 되겠죠. 닥쳐. 당신은 그 사람을 위해 사람까지 죽였습니다. 그런데 강태준에게 당신은 함께 비밀을 지킨 동료가 아닙니다. 도현은 천천히 말했다. 버리고 나면 끝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경수는 고개를 들었다. 충혈된 눈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내가 입을 열면 어머니는 어떻게 됩니까? 경찰이 보호하겠습니다. 강태준이 경찰 출신이라는 걸 잊었습니까? 그 사람 밑에서 일한 경찰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당신이 가진 증거가 필요합니다. 경수는 한동안 침묵했다. 형광등 아래에서 그의 얼굴 근육이 불규칙하게 떨렸다. 입을 열면 자신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직접 피해자를 묻고 고통을 가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끝까지 침묵해도 강태준이 약속을 지킬 가능성은 사라졌다. 결국 경수가 입을 열었다. 내가 한서연을 죽인 건 맞습니다. 목소리는 이전보다 낮고 거칠었다. 하지만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2008년 12월 17일 오후 5시 32분, 경수는 강태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태준은 평소와 달리 다급한 목소리였다. 당장 봉양의 폐양식장으로 오라고 명령했다. 경수가 이유를 묻자 해결해야 할 여자가 있다고만 말했다. 양식장에 도착했을 때 태준은 이미 안에 있었다. 그는 정장이 아닌 검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다. 가방 안에는 진정제, 주사기, 접착 테이프, 전선과 일회용 장갑이 들어 있었다. 처음부터 죽일 계획이었습니까? 도연이 물었다.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아침부터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태준은 한서연이 자신의 정치 인생을 망치려 한다고 말했다. 서연이 불법 대출 장부와 경찰 재직 시절의 비리를 복사해 두었으며 그것을 언론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경수에게 서연을 양식장으로 유인한 뒤 자료의 위치를 알아내라고 지시했다. 대가는 오말순의 수술비 전액이었다. 경수는 처음에는 거절했다. 채무자를 때리고 협박한 적은 많았지만 사람을 죽인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날 밤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빠른 수술이 필요하다는 통보였다. 경수에게는 돈이 없었다. 그가 다시 태준에게 전화하자 태준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말했다. 한 사람만 없어지면 내 어머니는 살 수 있다. 경수는 결국 거래를 받아들였다. 오후 7시 30분 그는 카페 유선 전화로 한서연에게 연락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들키지 않기 위해 천으로 수화기를 감싸고 강태준이 폐양식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연이 양식장에 도착한 것은 오후 8시 21분이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태준의 차는 보이지 않았지만 서연은 의심하지 않고 냉동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어두운 구석에 숨어있던 경수가 뒤에서 달려들었다. 서연은 예상보다 거세게 저항했다. 손톱으로 경수의 얼굴을 긁고 그의 손목을 물었다. 경수는 그녀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한 뒤 팔을 꺾어 바닥에 눌렀다. 그때 태준이 나타났다. 그는 서연의 목을 무릎으로 누른 채 경수에게 주사기를 건넸다. 팔에 놔. 경수가 망설이자 태준이 직접 서연의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는 과거 경찰 시절 약물 중독자들을 여러 번 다뤄봤다며 혈관의 위치까지 가리켰다. 진정제가 들어가자 서연의 몸에서 힘이 빠졌다. 두 사람은 그녀를 금속 의자에 앉힌 뒤 손목과 발목을 묶었다. 태주는 서연의 가방과 주머니를 뒤졌지만 휴대전화와 지갑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잠시 뒤 정신을 차린 서연은 눈앞에 서 있는 태준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끝내려고 했어.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휴대전화를 서연의 얼굴 앞에 들이밀고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서연이 거부하자 태준은 경수에게 공업용 바이스를 가져오라고 했다. 처음 희생된 것은 왼손 새끼손가락이었다. 태준은 서연의 손가락을 바이스 사이에 놓고 직접 손잡이를 돌렸다. 서연의 비명이 창고 안을 울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자료가 어디 있지? 서연이 대답하지 않자 두 번째 손가락으로 넘어갔다. 경수는 옆에서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는 자신이 직접 바이스를 조였다고 처음 자백했지만 실제로는 태준이 대부분의 고문을 주도했다. 강태준이 직접 손가락을 짓눌렀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은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경수가 말했다. 너무 침착했습니다. 공구를 다루는 사람처럼 천천히 조였습니다. 서연은 자료가 여러 곳에 복사돼 있으며 자신을 죽여도 소용없다고 말했다. 태준은 거짓말이라며 그녀의 입에 테이프를 감았다. 그 다음에는 전선을 사용했다. 태준은 서연의 뒤에 서서 목에 전선을 감았다. 그녀가 몸부림치자 왼손으로 양쪽 끝을 교차해 당겼다. 서연의 얼굴이 붉어지고 의식이 흐려지면 그는 전선을 풀었다. 경수에게 찬물을 끼얹게 해 다시 깨웠다. 같은 일이 3번 반복됐다. 태준은 서연이 죽기 직전에 공포를 느끼게 만들면 결국 입을 열 것이라고 믿었다. 3번째로 정신을 차린 서연은 제대로 숨도 쉬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태준을 향해 웃었다. 입가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당신은 끝났어. 서연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없어져도 그 자료는 남아. 태준은 자료를 누구에게 맡겼는지 물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 순간 처음으로 태준의 표정이 무너졌다. 그는 서연의 머리채를 잡아 의자에서 끌어내린 뒤 얼굴을 푸른색 콘크리트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쳤다. 경수가 말리려 했지만 태준은 듣지 않았다. 서연이 거의 움직이지 않게 되자 태준은 다시 전선을 목에 감았다. 이번에는 풀지 않았다. 경수는 태준의 왼손의 핏줄이 솟아오르는 것을 봤다. 서연의 다리가 바닥을 차고 손가락이 몇 차례 경련했다. 얼마 후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그런데도 태준은 전선을 놓지 않았다. 국장님, 죽었습니다. 경수가 팔을 잡고 나서야 그는 손을 풀었다. 강태준은 바닥에 쓰러진 서연을 내려다보며 숨을 고른 뒤 장갑에 묻은 피를 작업복에 닦았다. 그리고 너무나 평범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치워. 그날 밤 태준은 경수에게 현장을 청소하도록 했다. 자신은 서연의 휴대전화와 가방, 서류 봉투를 챙겨 먼저 떠났다. 다음 날 아침 제주행 비행기를 타야 했기 때문이다. 경수는 냉동창고에 시신을 남겨둔 채 병원으로 갔다.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돌아온 뒤 태준의 집에서 에쿠스를 받아왔다. 시신을 마대자루에 넣은 것도, 돌과 아령을 채운 것도, 청풍호에 던진 것도 경수였다. 하지만 장소와 방법은 모두 태준이 정했다. 당신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연이 말했다. 강태준이 모든 걸 부인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수는 한참 동안 바닥을 바라봤다. 휴대전화가 하나 있습니다. 범행 전까지 태준은 경수에게 문자로 지시했다. 양식장 주소, 약물 준비, 차량을 빌리는 시간, 시신을 버릴 장소까지 모두 남아 있었다. 범행이 끝난 뒤
태주는 전화기를 없애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경수는 버리지 않았다. 언젠가 자신마저 제거될 수 있다고 생각해 증거로 남겨둔 것이었다.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 집 냉장고. 경수는 힘없이 웃었다. 냉동실 가장 아래 칸에 고등어 상자가 있습니다. 그 안쪽 얼음 밑에 비닐로 싸서 넣어뒀습니다. 경찰은 즉시 오말순의 집으로 향했다. 냉동실 깊숙한 곳에서 여러 겹의 비닐과 은박지로 감싼 구형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배터리는 분리돼 있었지만 내부 저장 장치는 손상되지 않았다. 복구된 문자에는 강태준의 이름 대신 K라는 표시만 남아 있었다. 그러나 발신 번호는 태준이 비밀리에 사용하던 대포폰과 일치했다. 메시지 내용은 명확했다. 여자는 8시 전에 도착한다. 주사 먼저 놓고 입을 막아. 장부 위치를 알아낼 때까지 죽이면 안 된다. 18일 밤 내 차를 써라. 청풍호 북쪽 임도 끝 돌을 충분히 넣어. 네가 입을 열면 병원에 있는 사람도 무사하지 못한다. 마지막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모든 죄를 네가 안으면 어머니는 평생 책임진다. 휴대전화에는 우연히 녹음된 47초짜리 음성 파일도 남아 있었다. 경수가 양식장 안에서 실수로 녹음 버튼을 누른 것으로 보였다. 파일 초반에는 의자가 끌리는 소리와 한서연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이어 강태준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다. 자료가 어디 있는지 말해. 서연은 알아듣기 어려운 목소리로 무언가 대답했다. 태준이 다시 물었다. 누구에게 넘겼어?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서연이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당신이 매일 보는 곳에 있어. 녹음은 그 직후 끊겼다. 이도현은 같은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다. 강태준이 매일 보는 곳. 그것은 집일 수도, 차량일 수도, 시청 사무실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한서연은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료를 숨겼다. 태준이 마음대로 접근할 수 없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가까워서 의심하지 않을 장소를 선택한 것이었다. 도연은 강태준의 표창식 사진을 떠올렸다. 사진 속 그의 사무실 벽에는 대통령 초상화와 도지사 표창장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그 아래에서 강태준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청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해. 이번에는 살인자의 자백만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강태준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장소에서 한서연이 목숨을 걸고 남겨둔 마지막 증거를 찾아야 했다. 2009년 5월 24일 오전 6시 40분 제천시청 청사 앞에는 아직 출근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밤새 내린 비가 계단과 주차장을 검게 적셔놓았고 건물 정면에 걸린 태극기는 축 늘어진 채 바람이 불 때마다 힘없이 흔들렸다. 평일 아침이면 민원인과 공무원들로 붐비는 곳이었지만 그날은 경비실의 형광등과 지하주차장 입구에 붉은 신호등만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이도현은 청사 맞은편에 세워진 승합차 안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확인했다. 대상은 강태준의 집무실, 개인 사물함, 관용차, 시청 내 보관 창고였다. 영장에는 살인교사와 공동감금, 증거인멸뿐 아니라 불법 대부업, 직권남용, 뇌물수수 혐의까지 적혀 있었다. 오경수의 휴대전화에서 복구된 문자와 음성 파일은 강태준을 살인 현장에 연결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태준은 전직 경찰이었다. 그는 통화 기록을 부정할 것이고 대포폰은 경수가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며 음성 파일 역시 조작됐다고 몰아갈 가능성이 컸다. 오경수의 진술도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공격할 것이다. 결국 강태준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한서연이 숨겼다고 말한 자료가 필요했다. 당신이 매일 보는 곳에 있어. 그 말이 남긴 장소는 강태준의 사무실이었다.
오전 6시 55분, 과학수사대원과 검찰 수사관을 태운 차량들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경비실에는 보안 유지를 이유로 최소한의 인원만 통보됐다. 이도현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택했다. 강태준의 집무실은 청사 4층 가장 안쪽에 있었다. 복도 끝 창문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문 옆에는 금색 명패가 붙어 있었다. 행정지원국장 강태준. 수사관이 열쇠공을 불러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문이 열리자 서늘한 공기와 함께 오래된 종이, 가죽, 담배 냄새가 섞여 나왔다. 집무실은 지나치게 정돈돼 있었다. 책상 위에는 결제 서류가 반듯하게 쌓여 있었고 필기구는 크기별로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한쪽 벽에는 강태준이 받은 표창장과 감사패가 걸려 있었다. 다른 쪽 진열장에는 경찰 재직 시절 받은 훈장과 지역신문 기사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정면 벽에는 대통령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강태준이 책상에 앉으면 매일 마주보게 되는 위치였다. 수사팀은 서랍과 캐비닛, 컴퓨터부터 조사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는 삭제된 대출장부 일부가 복구됐지만 한서연이 언급한 핵심 자료는 아니었다. 서류함 안에는 차명법인의 계약서와 채무자 명단이 있었지만 살인과 직접 연결될 만한 내용은 없었다. 2시간이 지나도록 결정적인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 수사관은 강태준이 이미 자료를 찾아 없앤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도현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서연이 자료를 숨긴 시점은 죽기 며칠 전이었다. 태준은 그녀가 사무실에 들어왔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가능성이 컸다. 그녀가 선택한 장소는 안전해서가 아니었다. 태준이 너무 익숙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의심하지 않는 곳이어야 했다. 도연은 대통령 초상화 앞으로 다가갔다. 액자 주변에는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지만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는 손으로 닦은 듯한 흔적이 있었다. 액자를 벽에서 들어 올리자 뒤쪽 벽지가 다른 부분보다 조금 들떠 있었다. 과학수사대원이 칼날을 넣어 벽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안쪽에는 손바닥 크기의 얕은 구멍이 있었다. 구멍 속에서 검은색 비닐로 여러 번 감싼 작은 물체가 나왔다. 메모리 카드였다. 그 순간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이도연은 투명 증거봉투에 들어간 메모리 카드를 바라봤다. 한서연은 자신을 버리려는 남자의 사무실에 들어와 그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초상화 뒤에 증거를 숨겨두었다. 강태준은 매일 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매고 부하들에게 충성과 청렴을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신의 몰락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메모리 카드에는 수백 개의 파일이 저장돼 있었다. 강태준이 경찰 재직 시절부터 관리해온 비밀 장부, 채무자들의 신상 정보, 차명 계좌 거래 내역, 압류한 부동산 목록이 나왔다. 지역 사업자와 공무원들에게 돈을 건넨 기록도 있었다. 일부 문서는 경찰 내부 수사 자료와 일치했다. 수사를 받던 채무자가 갑자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날짜와 그 사람이 강태준의 계좌로 돈을 보낸 날짜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녹음 파일도 있었다. 한 파일에서는 태준이 오경수에게 채무자의 다리를 부러뜨리라고 지시했다. 다른 파일에서는 지역 건설업자에게 사업권을 넘기지 않으면 가족의 마약 혐의를 조작하겠다고 협박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08년 12월 12일 녹음된 한서연과 강태준의 대화였다. 서연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다. 이 자료를 검찰에 넘기면 당신은 끝이야. 태준은 처음에는 그녀를 달랬다. 아파트를 한 채 더 사주고 아이 앞으로 돈을 남기겠다고 약속했다. 서연이 거절하자 목소리가 달라졌다. 너 하나 없어진다고 세상이 달라질 것 같아.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자료가 공개돼. 네가 없어지면 누구도 네 말을 믿지 않아. 사람들은 젊은 여자가
늙은 유부남에게 돈을 뜯어내다 도망쳤다고 생각할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태준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 앞길을 막으면 너와 네 딸 모두 후회하게 될 거다. 이 파일은 범행 전부터 강태준이 서연을 위협했고 그녀를 제거할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줬다. 더 충격적인 자료는 별도의 폴더에 있었다. 서연은 태준의 비밀 사무실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저장해 두었다. 사진 속에는 강태준과 오경수가 채무자들을 폭행하는 모습, 현금이 든 상자를 주고받는 장면, 불법으로 빼앗은 부동산 서류들이 찍혀 있었다. 마지막 사진은 강태준의 책상 위에 놓인 수첩이었다. 수첩의 12월 17일 칸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H 처리, O 사용. 제주 전 완료. H는 한서연, O는 오경수를 뜻하는 것으로 보였다. 제주로 떠나기 전에 모든 일을 끝내겠다는 범행 계획이었다. 오전 9시 30분 검찰은 강태준에 대한 긴급 체포를 승인했다. 문제는 그가 이미 시청을 떠났다는 사실이었다. 강태준은 그날 오전 10시부터 제천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 시상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는 불과 2달 전 경찰과 행정 분야에서 쌓은 공적을 인정받아 전국 우수 공무원 후보로 추천돼 있었다. 시상식장에는 지역 언론과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수백 명이 모여 있었다. 오전 10시 17분, 강태준은 단상 위에 올라섰다. 짙은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를 맨 그는 평소처럼 침착했다. 사회자가 그의 경력을 소개하자 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강태준 국장께서는 평생을 시민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숙였다. 바로 그때 문화회관 뒤쪽 문이 열렸다. 이도현과 형사들이 통로를 따라 들어왔다. 박수 소리가 하나둘 잦아들었다. 태준은 단상 아래로 내려오려다 도현과 눈이 마주쳤다.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지만 놀란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예상한 사람처럼 천천히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강태준 씨. 이도현이 단상 앞에 멈춰섰다. 한서연 씨에 대한 살인교사 및 공동살인, 감금,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번쩍였고 몇몇 기자가 자리에서 뛰쳐나왔다. 태준은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동안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경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살인자의 말을 믿으면 곤란하지 않겠나.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대통령 초상화 뒤에서 발견된 메모리카드 사진을 보여주었다. 태준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한서연 씨가 남겼습니다. 도연이 말했다. 당신이 매일 바라보던 곳에. 태준은 한동안 사진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그러나 곧 이를 악물고 도연을 노려봤다. 그 여자가 내 사무실에 들어왔군. 그 말은 사실상 자료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었다. 도현은 그를 단상 아래로 끌어내렸다. 수백 명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생 권력과 명예를 갑옷처럼 두르고 살아온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문화회관을 빠져나갔다. 그날 오후부터 제천은 뒤집혔다. 강태준의 집과 차명법인 사무실, 별장, 금융계좌가 동시에 압수수색됐다. 그의 비호를 받아온 공무원과 전 현직 경찰관들도 줄줄이 소환됐다. 태준의 별장 지하에서는 채무자들의 인감도장과 각서, 폭행 장면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가 발견됐다. 그는 사람들을 협박하기 위해 폭력의 순간을 일부러 기록해두고 있었다. 한서연은 그 자료들 가운데 일부를 복사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과 딸의 자리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강태준이 평생 쌓아 올린 범죄의 구조를 무너뜨릴 증거를 손에 넣고 있었다. 재판은 같은 해
8월 청주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강태준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오경수가 병원비를 얻기 위해 자신을 협박했으며 한서연과 오경수가 공모해 자신에게 돈을 뜯어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음성 파일은 편집됐고 메모리 카드는 서연이 조작한 자료라고 했다. 그러나 증거는 너무 많았다. 대포폰의 위치 기록은 범행 당일 강태준이 폐양식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그의 재주행 비행은 살인 다음 날 아침이었다. 양식장에서 나온 일본산 담배의 절단면에서는 태준 집무실에서 사용하던 특수 가위와 같은 밑의 흔적이 검출됐다. 서연의 옷에서 발견된 회색 머리카락도 강태준의 DNA와 일치했다. 무엇보다 오경수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음성 파일과 문자, 메모리카드 속 수첩 사진이 범행의 계획성을 입증했다. 오경수는 증인석에서 모든 것을 인정했다. 그는 서연을 붙잡고 주사를 놓았으며 고문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의 몸을 붙들었다고 진술했다. 시신을 마대자루에 넣고 청풍회에 버린 것도 자신이라고 말했다. 강태준이 없었다면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검사가 묻자 경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 사람이 명령하지 않았다면 한서연은 양식장에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강태준입니다. 법정 뒤편에 앉아있던 한광수는 두 눈을 감았다. 그의 옆에는 이제 4살이 된 한봄이 앉아 있었다. 아이는 재판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할아버지의 손가락만 만지작거렸다. 강태준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다. 최후 진술에서도 그는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지역에 기여한 공로를 강조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업적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그 말을 끊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와 과거 경찰 경력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사람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살인을 실행하게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장시간 고통을 가하고 어린 자녀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신을 호수에 유기했습니다. 2009년 10월 29일 법원은 강태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오경수 역시 직접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피해자를 고문한 책임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어머니의 치료비가 필요했다는 사정은 인정됐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이 끝난 뒤 강태준의 아내 유미란이 한광수를 찾아왔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한광수의 집 앞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다. 문이 열리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미라는 남편의 외도와 한봄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남편의 죄를 대신 갚을 수는 없지만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키우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한광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 아이는 이미 가족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엄마를 죽인 사람의 집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나한테 하지 마십시오. 한광수는 거실 안쪽을 바라봤다. 한봄이 바닥에 앉아 엄마 사진 옆에 동백꽃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평생 그 아이에게 미안해하십시오. 그게 당신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몇 년 뒤 청풍호 북쪽의 작은 언덕에 돌비석 하나가 세워졌다. 화려한 추모비가 아니었다. 한광수와 사건을 기억하는 몇몇 사람들이 돈을 모아 만든 작은 비석이었다. 앞면에는 한서연의 이름과 생몰 연도가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호수 아래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가 남긴 진실이 살인자들을 끌어내렸다. 한봄은 매년 어머니의 기일이 되면 할아버지와 함께 그곳을 찾았다. 아이는 자라면서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조금씩 알게 됐다. 그러나 한광수는 잔혹한 마지막 순간보다 서연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이야기해 주었다. 두려움 속에서도 증거를 남겼고 자신이 없어도 딸이 살아갈 세상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강태주는 교도소 독방에 수감됐다. 그는 처음 몇 년 동안 재심을 요구하고 언론에 편지를 보냈다. 자신이 정치적 희생양이며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편지의 내용은 달라졌다. 그는 밤마다 물소리를 듣는다고 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아니라 무거운 물건이 젖은 바닥을 끌고 지나가는 소리였다. 사각, 사각. 복도 끝에서 누군가 마대자루를 끌고 오는 것 같다고 했다. 소리는 매일 밤 그의 독방 앞에서 멈췄다. 강태주는 교도관을 불러 복도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문이 열릴 때마다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느 겨울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두드렸다. 물을 막아, 저 여자가 들어오고 있어. 교도관이 감시창을 열었을 때 강태주는 방 한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두 손으로 자신의 목을 감싼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닥은 완전히 말라 있었다. 복도에도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강태주는 분명히 봤다고 주장했다. 검은 물이 문틈으로 흘러 들어오고 물에 젖은 붉은 목도리가 천천히 자신의 발목을 감았다고 했다. 그날 이후 그는 독방에서 벽을 바라보지 못했다. 벽에 걸린 모든 것이 초상화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언제나 한서연이 숨겨둔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